네, 안녕하세요. 저희 코리아로그 첫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컨셉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역사를 조금 더 글로벌한 맥락에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이런 개념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유튜브들이 좀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제한성이 있어서 저희가 또 중국 전공도 했었고 그래서 글로벌한 맥락에서 동아시아와 한국을 좀 바라보는 그런 컨셉으로 개설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코리아로그 한국과 세계의 다이얼로그 그래서 코리아로그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이름 어떤 것 같아요? 좋은데요, 아주. 괜찮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인류학을 전공했고 우리 최 박사님은 중국사 전공하셔서 좀 역사적인 그런 권위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는 처음이라고 하셔서 한번 소감 어떠신지? 네, 제가 학생들은 그래도 많이 만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 거는 처음이라서 약간 좀 긴장도 되고, 약간 달아올랐죠 조금. 네, 조명 때문에 달아올랐죠. 조금 긴장되고 흥분되고 그렇지만 또 기대도 되고 그런 마음이 좀 좋습니다. 있네요. 네, 그래서 처음이니까 오늘은 좀 릴렉스하면서 힘 빼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가 지난 겨울에 가고시마 답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일본 가고시마에 대한 그런 사진들을 몇 장 보면서 약간 좀 편안하게 감상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고시마라고 하면 어디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본 전체의 그 지도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최남단에 있는 규슈섬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고시마 하면은 동양의 나폴리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나폴리가 많더라고요. 한국의 통영도 나폴리라고 베트남의 나트랑 그래서 아시아에만 나폴리가 3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프로야구 팀들이 겨울에 따뜻한 날씨 때문에 전지훈련을 갔던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조슈번과 더불어서 가고시마의 사츠마번. 그렇죠. 여기가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그런 주도 세력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관련해서 가고시마의 중요성, 가고시마의 위치, 맥락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는 이제 지리적인 거나 환경적인 건 다 김 박사님이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고시마라고 하는 곳 원래 이름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이름은 사스마번이죠. 사스마번이고 우리에게는 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맞붙었던 그 시마지 요시히로의 고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스마번이라고 하는 곳은 일본 열도 중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변경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고 변경 지역은 다 일장이 일단 있어요. 사물에는 다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공존하듯이 변경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어서 어떤 문화적 수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권력 향배에서 좀 밀려나 있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변경에 있다고 하는 건 새로운 문물과 접할 수 있는 가능성, 세계로 열린 어떤 그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것, 안목을 넓힐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배태하는 곳이기도 해요. 사스마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전체를 보면 이 사스마, 가고시마가 굉장히 변방 같아 보이지만 말씀하셨듯이 임진왜란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렇게 일본이 뭔가 세계를 향해서 외부 세계를 향해서 진출하고 하려고 했을 때마다 어떤 해양의 교두보로서 해양 루트의 교두보로서 작용했던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답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가서 보니까 어떤 박물관에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일본의 현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물이 들고 나오는 집 안으로 들고 나오는 그런 현관, 그 표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의 무역, 특히 가고시마의 무역이 어떤 육후, 지금 오키나와 거기를 통해서 동남아 그리고 중국, 서구와의 무역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고시마가 참 흥미롭고 중요한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가고시마에 대한 관심이 저희가 그 전에 도쿄에 갔을 때 도쿄의 우에노 공원에서 봤던 그렇죠. 이 사진, 그렇죠. 사이고 다카모리의 동상이 도쿄 우에노 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동상을 보면서 처음에 이제 최 박사님께서 어떤 유신 삼걸 사이고 다카모리가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특히 오쿠보 도시미치와 비교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 굉장히 흥미를 느껴서 저희가 이제 가고시마에 가게 됐는데 좀 더 그 얘기를 한번 풀어서 뭐 메이지 유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본 역사에 있어 일본 근대를 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메이지 유신을 뭐 수많은 인물들이 명멸했지만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보통 삼걸이라고 해서 유신 삼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이 중에서 사이고 다카모리와 그 오쿠보 도시미치는 사실은 동네 친구 사이였어요. 동네 친구 사이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기도 다카요시는 사스마 그러니까 규슈에서 조금 떨어진 그죠? 지금의 야마구치현이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 직전에는 조슈번이었죠. 조슈번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조금 이 두 사람보다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하여튼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는 그 시마즈 그죠? 사스마 번의 시마즈 나리아케라라고 하는 굉장히 그 훌륭한 그 번주가 하급 무사로 등용을 해가지고 번정에 서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마즈 가문의 주도하에 번정 개혁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같은 스승에서 또 밑에서 배우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불알 친구? 불알 친구에서 불알 친구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의기투합해서 번정 개혁,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일본 전체의 개혁을 꿈꿨던. 그런 지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이후에는 서로 이렇게 반목과 대결의 그런 상대가 되는 그런 운명이 이제 다가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고시마에 갔을 때도 보면 오쿠보 도시미치의 동상을 보면 이렇게 서구식 턱시도를 입고 그렇게 사진 찍은 사진이 많아요. 멋진 코스염. 근데 그 코스염을 길렀는데 별로 멋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코스염도 이제 가발 코스염이라고 해가지고 가짜 코스염. 지금 찍은 사진이 남아 있어요, 몇 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어울리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유신 기념관에서 봤던 그 NHK의 드라마 세고돈 여기에도 사이고와 오쿠보의 대조적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굉장히 이렇게 일본의 전통적인 사무라이 복장을 하고 있고 오쿠보 도시미치는 서구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대조적인 이미지가 일본인들의 기억 속에도 아직 남아 있고 또 이렇게 재생산되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이미지가 분명히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탐 크루즈와 와타나베 켄이 주연한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오쿠보 도시미치와 그 사이고 다카모리가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의 한 면모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 정신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뭐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한다면 의리파. 그렇지만 서구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것은 계속해서 배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조금 더 문명 개화에 방점을 뒀던 오쿠보 도시미치. 약간 비열하게도 그려지긴 하지만 영화에서 영화랑 그 역사적 사실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라스트 사무라이 거기서 이제 실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는 별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조금 사이고가 이런 사람이고 오쿠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어떤 단초 이런 것들을 한번 간추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두 사람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도 다카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조슈번 출신이긴 하지만 참여하게 되는데 그 조슈번 출신이지만 이 유신 삼걸이라고 뭉뚱그려서 분리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게 된 계기는 사스마번과 조시번이 동맹을 맺어서 같이 막부에 합동해서 대항하면서 이게 조낭양이 운동 그다음에 메이지 유신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활약했던 한 사람, 유신 3권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1 플러스 1도 아니고, 그죠?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카모토 료마는 원래 도사번 출신인데, 이 사초 동맹, 그러니까 사이고 다카모리와 기도 다카요시로 대표되는 조시번 세력과 사스마번 세력이 동맹을 맺을 수 있게 중재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하여튼 사카모토 료마는 이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고 그 일본이 근대화를 걷는 그거를 못 봐요. 그렇죠. 죽어요. 네. 예. 암살당해. 간장집에서. 그리고 누구죠? 사이고 다카모리도 정한론을 매개로 한 메이지 초기 정부죠. 메이지 초기 정부 내의 권력 투쟁에서 져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가고시마로 은거를 해서 거기서 메이지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세이난 전쟁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왜 사카모토 료마나 아니면 사이고 다카모리가 우에노 공원에 가면 오쿠보의 동상은 없거든. 사이고의 동상은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왜 그 사이고나 그렇죠. 사카모토 료마나 이런 어떻게 보면 역사의 실패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어떻게 보면 사이고는 반란 세력의 수괴잖아요. 그렇죠. 네, 메이지 정부의 그렇죠. 입장에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본 대중들의 이게 더 사랑받는 노스탈지의 대상이 되고 이런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전통적인 영웅상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왜 일본 사람들은 실패자에 열광하나? 실패자에 대한 어떤 그 추억 이런 것 그런 것도 있지만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까지 어떤 사무라이들과의 의리를 지켰던 전통적인 어떤 남성상 그쵸. 이런 거에 대한 동경과 향수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이지 정부 초기에 오쿠보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서 유럽의 서구 열강들을 이렇게 탐방하고 그쵸. 그러면서 국제 정세를 익히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넓혔던 거에 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이고는 일본 본토에 남아서 유수 정부 그 본토를 지키는 그쵸. 유수 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구 사무라이들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어떤 불만 세력이 등장했을 때 그들의 불만을 한 몸으로 다 껴안으면서 그들과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모습, 남성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김 박사님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유신 3거를 중심으로 한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할 것이냐, 서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완전히 서구화를 해야 될 것이냐, 전통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메이지 유신하면 뭔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과거의 어떤 봉건적인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화, 서구화, 공업화, 산업화 이런 걸로 갔던 좀 단순한 설명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사실 메이지 유신의 초기 정신은 막부의 개항을 격렬히 반대했던 걸로부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낭량을 통해서 일본적인 어떤 전통을 지키자. 과거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것으로 돌아가자. 이런 게 좀 더 강했던 것이 그렇죠. 메이지 유신의 초기 어떤 동기부여가 아니었나. 사실 막부는 개항하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스마번이나 조시번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게 되는 세력들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뭐 적극적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하지만 좀 타협적인. 훨씬 더 서구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을 그렇죠. 가졌었죠. 네. 초기에.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사스마나 조슈가 영국하고 아니면 서양 연합군하고 전쟁을 거치고 그다음에 뭐 살초 동맹 맺고 하면서 이제 서구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바뀐 거죠. 네. 그러면서 자, 이 근대화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서구
시마적인 어떤 근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마치 일본의 전통적인 것을 본건적인 것으로 타파하고 서구적인 것, 근대적인 걸로 완전히 나갔던 됐지.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이제 구도가 아니라 굉장히 일본적인 전통과 과거에 대한 고민, 딜레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아니었나 네, 이런 그렇습니다. 해석을 네, 네.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진도를 나가죠.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지역들을 좀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처음 가고시마에서 갔던 지역이 생가넨, 바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마즈 번주 가문의 저택과 정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네. 가보시면 굉장히 이제 사쿠라지마의 화산섬이 한눈에 보이는 명당 자리에 네. 아주 전망이 좋은 그런 네. 곳인데 처음에 이제 가서 저희가 이제 입장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최 박사님이 거기 카페에서 간식을 좀 먹고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왔는데 일단 구경을 하고 먹자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희 찹쌀떡을 먹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일본 이제 말 중에서 일본의 그런 속담 중에서 하나요리 단코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꽃보다 찹쌀떡. 그렇죠. 그래서 꽃 구경을 가서 꽃 구경을 하는 것보다 찹쌀떡 먹는 게 더 우선이다. 우리나라의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랑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그때 배가 고팠어요. 배가 네. 고파서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지금- 걸어가지고 좀 배가 네. 고프더라고. 네. 제가 너무 서둘러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네. 있긴 했는데 거기 찹쌀떡이 맛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이게 정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저택이면서 정원이긴 한데 그 사쿠라지마의 그 화산도 굉장히 멋있었지만 그 나중에 거기에다가 그 시마즈 가문에서 그 근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무슨 철공소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이묘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 규모에 맞게 뭐 거창하게도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보면은 그 규모는 굉장히 소박하지만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근대화를 위해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한번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쵸.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변경의 번주로서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선견지명 내지는 인식의 지평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당시 봉건 시대의 번주로서 그렇게 근대화된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화의 어떤 시도 이런 그런 것들 것들을- 주도로 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계속해서 뭐 일본의 현관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사스마는 에도 시대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전 그러니까 에도 시대 도쿠가와 막부 시대 때는 서남의 웅번이라고 해서 사스마 그다음에 조슈와 함께 이 메이지 유신기에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이전에 전통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있었던 그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낸 번이거든요. 그리고 그 번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 슬기롭게 극복을 했느냐? 번정 개혁, 그 다음에 그 농사법 개혁, 그 다음에 또 대외 무역을 굉장히 류큐화, 그죠? 류큐를 통해서 대외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또 류큐를 사실상 지배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도쿠가와 막부 시기에 있었던 여러 그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시마즈 가문에는 우매한 당주는 없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사실 그 한 1000년 이상, 그러니까요.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그 가문이거든요. 그 가문이, 그런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그 가독이 없었다는 거죠. 당주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변경이긴 하지만 변방에 있는 그 외로운 어떤 그 지역이긴 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던, 그죠? 대무역과, 그죠? 그 다음에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 세계로 펼쳐진 기상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가낸 이후로 갔던 두 번째로 갔던 심수관요. 여기도 사실은 심화지 가문과 깊은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참여했던 심화지 요시히로가 정유재란 이후에 남원 지역에서 조선의 도공들을 이제 끌고 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해진 사람이 심당길. 네, 심당길이라는 어떤 도공에 의해서 심수관 가문이 이 가고시마 지역, 사츠마 지역에 자리를 잡고 조선의 그 도자기 기술을 전수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수관요라는 곳에 갔더니 이 심당길 집안에서 만들었던 그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들이 이제 도자기를 만들었던 그런 일종의 뭐 유적지죠.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저는 여기서 또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은 그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요 14대인가 13대인가 이 심수관 그 도공이 일본식 그런 어떤 그 자기 빚는 법, 도자기 빚는 법, 그 다음에 뭐 서구식 도자기 빚는 법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가지고 그 엄청나게 화려한 명품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거를 세계 박람회에다 출품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유럽으로 다량 그 수출돼서 심화지 집안의 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이 좀 굉장히 좀 놀라웠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고시마 그러니까 가고시마 사스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다음에 당시에 뭐 심당길만 잡혀간 게 아니에요. 뭐 여러 뭐 성씨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박시성을 쓰는 도공들도 잡혀가죠. 그죠? 그 후예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일본의 외무 대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고 시게누리라고 하는 그죠? 이게 조선의 그 숭업자들이 도자기 장인들이 끌려간 거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그들은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됐고 했는데 사실 일본에 정착한 다음에는 어떤 사무라이나 어떤 사족의 계급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그 도자기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대접을 받는 그런 일본의 그런 장인 정신을 좀 이렇게 우대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심당길이나 그런 조선의 도공들이 조선에 계속 살았다면 그렇게 이름을 남기고 그런 가문이 도자기 가문으로서 형성이 됐었을까? 약간 이런 좀 안타까운 의문을 한번. 아니 근데 이제 뭐 사족으로서 그러니까 장인으로서 대접을 뭐 받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귀족으로 대접을 받았던지 이런 거는 결코 아니고. 그 다음에 사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도 사실은 그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았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조선말도 심지어 쓰고 하면서. 아니, 가고시마 가니까 거기 고려촌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족적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실 약간은 좀 차별의 대상? 그러니까 그 차별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도 있었던 거. 어느 정도의 차별은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조선 시대에서는 사실 산업공상에 따라서 이런 수공업자라든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 우대라든지 그들의 집안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뭐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조선의 도자기 만드는 그런 장인들은 좀 이름 없이 이렇게 좀 사라져 간 것이 아닐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아니, 그러니까 이 일본의 그 차 마시는 습관이 어떻게 보면은 14세기, 15세기 뭐 이때 굉장히 확 뜨거든요. 그래서 뭐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다 차에 관한 한 하여튼 굉장히 그 미식가였고 그다음에 뭐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 차 먹는 그 차완이 있잖아요. 찻잔. 그걸 수집에 엄청나게 열을 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차완이 한국에서 넘어온 찻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찻잔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서 만들었던 뭐
찻잔 못난이 사발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데 굉장히 소박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고 근데 못난이 사발이야. 우리가 봤을 때 못난이 사발이야. 근데 거기 가서는 대접을 받는 거죠. 대접을 받는 거지. 야, 이거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아름다움을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거죠. 그 네, 사람들은. 네. 뭐 이런 차이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서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쵸? 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귀족적인 대접, 지원 뭐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래도 예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럽에서 도입된 그렇죠. 색조 기술이라든지 네. 굉장히 화려한 도자기 기법들이 접목되면서 네. 거기 가서 봤더니 엄청 화려하고 색깔이라든지 금박으로 입힌 이런 그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를 그렇죠. 좀 볼 수 있었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가고시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제 장소 세 번째 목적지가 되겠는데 칠안 특공 평화 해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